아동기 행동장애 제13장 기초 신체 기능의 장애 3. 섭식 관련 문제들 바람직한 음식 선호 습관 및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초기 사회화의 주요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식사 시간은 가족 상호작용과 가족 의례의 장이 되는 예가 종종 있으며 다른 사회적 상호작용도 흔히 음식과 식사를 통해 일어난다. 음식 섭취와 관련이 있는 체형과 외모는 우리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고 젊은이들의 자기평가에 종종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음식과 섭식 관련 행동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1. 일반적인 섭식 문제들. 섭식 및 수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주 보고된다. 이 가운데는 소식, 편식, 과식, 그리고 씹거나 삼키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 기이한 식습관, 좋지 않은 식사 행동, 스스로 먹을 수 있을 때가 지났는데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부모가 걱정을 하게 되거나 가정 생활이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오브리엔의 조사에서는 표본 조사된 부모 가운데 30%가 자녀에게 음식을 주었을 때 그것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고 응답하였다. 적절한 영양 섭취와 성장 자체도 분명 부모의 관심거리지만 잘 먹지 않는 것은 때로 떼쓰기, 음식 내뱉기, 구역질하기와 같은 다른 행동상의 문제를 수반한다. 음식 거부의 정도가 심해지면 더욱 어려운 사회적 심리적 문제와 연결된 가능성이 있고 의학적인 문제와 영양실조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잘 자라지 못한 아기들 가운데 일부는 음식 거부의 특수 사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섭식 문제가 실제로 아동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 다음에서 논의되는 임상적인 장애 사례들은 연구자와 임상 전문가의 관심을 끌었던 것들이다. 2. 초기의 섭식 장애. 아주 어린 아동에게 음식을 먹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DSM-4에 기술된 범주 가운데 영유아기의 섭식 장애에 해당한다. 이 범주 안에는 반추장애, 이식증, 영유아기의 섭식 장애가 포함된다. 1. 반추장애. 1687년에 처음 소개된 반추장애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 병의 특징은 아무런 기질적 문제가 없는데도 음식이나 액체를 고의로 계속 토하는 것이다. 아기들의 반추 증세를 보일 때에는 고의로 토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인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음식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까지 씹거나 삼키는 동작을 한다. 많은 경우 아동은 물건을 씹거나 손가락을 목구멍으로 집어넣어 구역질을 시작한다. 그러면서도 전혀 괴로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쾌감을 느낀다. 구토가 계속되면 의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반추장애는 일반적으로 정신지체 진단을 받은 아기나 성인 집단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관찰된다. 발달상 문제가 없는 정상 아동의 경우는 반추장애가 주로 생후 첫 1년 동안 발생한다. 정신지체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그보다 더 늦게 증세가 시작되는 수가 종종 있으며 정신지체 정도가 심할수록 장애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 같다. 아동과 성인 집단 모두 반추장애는 남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 원인과 치료. 영아에게서 나타나는 반추장애는 종종 어머니와 아기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이 경우 어머니 자신이 심리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어서 아기를 제대로 돌보아 주지 못하거나 아기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반추장애는 때로 그러한 상황에서 모자라는 만족감을 채우려는 아기의 노력이라고 간주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습관적인 행동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한 행동 패턴은 예컨대 아기가 우연히 한번 해본 내뱉는 행동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그런 행동이 스스로에게 기분 좋은 자극이 되면서 어른들의 관심을 끌게 되면 강화를 받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설명을 종합해보면 어머니가 충분한 관심과 자극을 아기에게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추 반응의 학습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정신지체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추장애는 대개 학습된 습관으로 간주한다. 반추장애에 대한 두 가지 치료 방법이 제안되었다. 혐오감 기법은 불쾌한 맛을 내는 물질을 먹게 하거나 반추 증세로 이어지는 행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 약한 전기 자극을 가하는 것이다. 전문가나 부모 모두 아기에게 혐오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혐오감 기법에 대안인 비혐오적인 방법이 선호된다. 적절한 행동에 대해 관심을 표현하도록 강조하는 치료법이 효과가 있었고, 특히 아기의 경우는 비수반적인 자극과 관심도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기법의 장점은 부모들이 집에서 손쉽게 해볼 수 있으며 또 쉽게 받아들일만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치료법에 대한 잘 통제된 평가가 필요하다. 2. 이식증. 이식증의 라틴어 어원은 까치인데 까치는 온갖 것을 가리지 않고 먹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장애의 특징은 보통 사람들은 먹을 수 없는 페인트나 먼지, 종이, 헝겊, 머리카락, 벌레 등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것이다. 생후 첫 1년 동안 대부분의 아기들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리지 않고 입에 넣는데 이것은 환경을 탐색하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하다. 만일 세가 지나면 아기들은 대개 주변을 탐색하는 다른 방법들을 학습하게 되고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게 된다. 이식증 진단은 이 나이가 지나도록 보통은 먹을 수 없는 것들을 계속 먹을 때 내려지며 2에서 3세 사이에 가장 많다. 이식증의 유병률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되어 있지만 정신지체를 나타내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식증은 기생충 감염, 머리카락과 같은 이물질의 축적으로 인한 장, 폐색 등의 다양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식증은 또한 독물질 흡입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원인과 치료. 이식증의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제기되었다. 음식물이 불충분할 때 어린아이들이 이상한 물질을 먹는 것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 이식증이 나타난다는 가설이 있었다. 부모의 관심 부족, 감독 부족, 그리고 적절한 자극의 결여가 원인으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문화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밀리칸과 로울리에는 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식증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가정이 미국의 동남부에서 이주해 왔으며 이들이 이주해온 곳에서는 임신한 여성이 진흙과 세탁용 풀이 섞인 흙을 먹는 일이 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행동이 미신 때문이라는 보고가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식증을 보이는 아동의 어머니가 이식증을 보이지 않는 아동의 어머니에 비해 그러한 행동을 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이다. 이식증을 수용하는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아주 어린 흑인 아동들은 이식증을 나타내는 백인 아동이나 나이가 더 많은 아동에 비해 심리적인 문제를 더 적게 나타냈다. 이식증 위험이 있는 어머니들에게 그 위험성을 알려주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도록 권고하기 위한 교육은 어느 정도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좀 더 심화된 치료적 접근을 가미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아무 것이나 먹는 행동의 전조와 결과를 알려주는 행동치료법이 제한되기도 하였다. 치료 방법은 이식증과 상반되는 행동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비교적 부담이 적은 방법에서부터 아동에게 어떤 제약을 가하거나 아동의 얼굴에 물을 분사하는 것과 같은 다소 부담스럽고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방법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방법들은 아동에 대한 관심 증대나 적절한 행동에 대한 보상과 병행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 이전에 부담이 적은 방법을 먼저 사용해 보아야 한다. 3. 영유아기의 섭식 장애. 이 장애의 핵심적인 특징은 아동이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않아서 체중 증가를 보이지 않거나 상당한 체중 감소를 보이는 것이다. DSM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적어도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소화기 이상이나 그 밖의 의학적인 원인 또는 다른 장애나 음식 부족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 아닐 때에만 영유아기 섭식 장애로 진단한다. 이러한 문제가 알려진 지는 꽤 되었으며 종종 성장 부진으로 논의되기도 하였다. 이 장애의 정의 안에는 아동이 적정 체중이나 신장에 못 미쳐 해당 연령의 하위 10%에 해당해야 한다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소아과 의뢰 환자 가운데 약 1에서 5%가 성장 부진 때문이며 그 가운데 절반가량은 아무런 의학적인 문제가 없다. 지역사회 표본에 기초한 이 장애의 유병률은 약 3%로 추정되며 남녀의 발생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영아나 유아가 제대로 먹으려 들지 않는 것은 당혹스럽고 분명한 문제거리이다. 이러한 문제나 이와 관련된 영양 부족은 영유아기에 특히 중요한 신체, 인지, 사회 정서 등 여러 영역의 발달을 저해한다. 유아는 짜증을 잘 내고 달래기가 어려우며 매사에 무관심하고 위축되는 등의 특성을 나타내고 이는 섭식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심한 경우 이 장애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성장 부진은 생물학적, 환경적 여러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다. 아동의 칼로리 섭취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기가 어려운데 부분적으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의 아동과 부모를 관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드로타와 로빈슨의 성장 부진에 대한 개관 및 논의를 보면 이 문제를 부모의 역량과 연결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때 부모의 역량이란 아동의 발달 과정에 대한 민감성과 아동과의 관계 및 의사소통으로 개념화한다. 이러한 개념화의 틀 안에서 볼 때 부모의 역량은 세 가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첫 번째 요인은 부모의 개인적인 자질이다.
성장 부진 아동의 부모는 부모의 역할에 대한 동일시, 효과적인 양육 기술의 학습, 자녀와의 관계와 애착 등에서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부모들의 문제는 부모 자신이 아동기에 받은 외상적인 경험 때문에 양육 기술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 부모의 정신병리도 부모의 자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두 번째 요인은 개인적으로 부모의 소양이 부족한 부모들의 자녀 양육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들을 자녀가 일으키는 것이다. 따라서 저체중, 급성 신체질환, 여러 가지 기능장애, 기재의 특성 같은 행동 요소 등이 성장 부진을 가져올 수 있다. 끝으로 가정의 사회적 맥락이 부모의 개인적 자질이나 아동의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양육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난이나 경제적 스트레스, 부모 혹은 가족 간의 심각한 갈등, 가족의 사회적 관계망과 자원, 지역사회 자원 활용 등이 사회적 맥락 요인에 해당한다. 성장 부진에 대한 치료의 핵심은 신체적, 영양적 증상을 치료하여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의학, 영양학, 교육학, 심리학 요인을 총망라한 복합적인 치료가 일반적이지만 잘 통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종종 실망스러운 효과가 보고되기도 한다. 3. 비만증. 비만증은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장 흔한 영양장애에 해당한다. 유병률 자료를 보면 비만이 심각한 건강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비만증 발생은 연령과 함께 증가하며 비만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 아동이 자란 뒤 성인 비만이 되는 비율이 증가한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동 비만증 발생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사실일 것이다. 아동기 비만의 유병률 증가가 나타난 지는 꽤 오래되었다. 디에츠는 1960년대 중반부터 15년에 걸친 국민건강 보고서 자료를 비교하였는데 이 시기 동안 비만증 발생률이 6에서 11세까지의 아동에게서 54% 증가하였고 12에서 17세까지의 아동에게서는 39% 증가하였다. 여러 보고서에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립건강 및 영양조사연구소의 자료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1990년에는 6에서 11세 사이 아동의 13%와 12에서 19세 사이 청소년의 14%가 과체중이었다. 스트라우스와 폴렉은 4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전국 규모의 표본 집단을 사용하여 1986년과 1998년 사이의 비만증 유병률을 조사하였다. 이 기간 동안 과체중 아동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일부 집단에서는 증가의 정도가 특히 심하였다. 1998년의 과체중 아동의 비율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경우가 21.5%, 히스패닉계의 경우는 21.8%, 히스패닉이 아닌 백인 집단의 경우는 12.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히스패닉 아동의 경우는 과체중 비율이 무려 120% 증가하였고 히스패닉이 아닌 백인 아동의 경우는 50% 이상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인종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소득이나 기타 오염 변이를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한 것이었다. 아동의 비만증은 여러 가지 신체적 건강 문제와 관련되는데 특히 심장 질환의 위험과 관련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문제와도 관련된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의 한 위원회에서는 비만증이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초래하며 이 심리적 부담이야말로 비만증에 가장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결론을 내렸다. 비만증과 관련된 심리적 문제를 잘 보여주는 연구 사례가 있다. 이스라엘과 샤피로는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등록한 과체중 아동의 부모들에게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아첸바이의 아동 행동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들 아동의 문제 행동 점수는 일반 아동에 비해 훨씬 높았다. 그러나 심리치료를 받기 위해 임상센터에 의뢰된 아동들의 점수보다는 낮았다. 이 결과가 그림 13-6에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가 비만증을 초래한 것인지 비만증의 결과로 생긴 것인지는 이 연구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비만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동들이 비만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과체중으로 보이는 아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다. 6세 정도의 아동들에게 비만 아동을 실루엣으로 보여주면서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 말하게 하였더니 게으르다, 바보 같다, 남을 속인다 등으로 묘사하였다. 게다가 비만증에 종종 수반되는 활동성과 기민성 감소로 인해 사회적 고립이나 거부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이러한 비만의 영향은 발달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것 같다. 비만 여학생은 성적이 비슷하면서 비만이 아닌 여학생에 비해 대학 입학률이 더 낮다는 보고도 있다. 이 같은 경험들은 비만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비만 청소년들은 적응 문제를 나타내지 않으며 자신의 신체 모습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자아 존중감을 유지한다. 1. 비만증의 원인. 비만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고 또 복잡하다. 원인을 설명할 때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문화적 영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생물학적 영향 가운데는 유전 요인과 음식 조절 및 운동으로 인한 신진대사 효과가 포함된다. 심한 비만증 아동에게 렙틴이라는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그 가능성을 말해주는 예에 해당한다. 렙틴은 뇌에 섭식 중추의 신호를 보내 음식 먹는 것을 중단하도록 만드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으며 렙틴의 생산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이는 유전자가 쥐에게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유전 요인의 영향은 보기보다 복잡하다. 생물학적 영향이 환경적 영향과 무관할 수 없음은 당연하며 이 둘은 상호작용한다. 예를 들면 렙틴 수준은 비만증과 관련이 있는 섭식 양식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심리사회적 요인도 비만증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논리적으로나 연구 결과를 통해서나 비만 아동은 음식 섭취와 활동성에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가 있는 음식 섭취 및 비활동성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행동이 학습되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학습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동이 부모나 자기 주변 사람들의 식사 습관을 보고 흉내를 낼 수 있으며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오히려 강화를 받을 수 있다. 음식 섭취와 비활동성은 또한 신체적 및 사회적 자극과 강력하게 연결됨으로써 특정 상황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스트레스 혹은 지루함이나 불안과 같은 좋지 않은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다. 비만증 치료법은 학습된 섭식 패턴을 깨뜨리고 더 바람직한 패턴을 발달시키도록 하는 사회적 학습 이론 관점에서 개발되어 왔다. 커다란 사회적 영향력도 관련이 있다. 텔레비전을 보면 거대한 사회가 아동의 체중 문제 발생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놀라운 예들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 아동들은 텔레비전을 많이 보고 비디오 게임도 많이 한다. 텔레비전을 보면 활동성이 떨어지는 부정적인 효과에 더하여 광고 내용 때문에 아동의 섭식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줄이면 비만증 정도가 감소할 수 있다. 올해 10세인 쇼는 자기 연령과 키에 비해 50% 정도 체중이 더 나가서 비만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에 등록하였다. 쇼네 담당 의사는 쇼네 체중이 그동안 계속 표준 체중보다 더 나갔는데 특히 최근 3년 사이에 급증하였다고 말하였다. 쇼의 아버지는 정상 체중이지만 어머니는 40% 정도 과체중이며 여러 차례 체중 감량에 도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쇼의 형이나 동생은 과체중이 아니다. 쇼는 간식으로 고칼로리 식품을 다량으로 자주 섭취하며 그 칼로리의 대부분은 부모가 직장에 있는 방과 후 시간에 섭취된다. 쇼네 어머니는 쇼네 옷주머니나 쇼네 방에서 과자 포장지를 종종 발견한다. 쇼네 부모에 따르면 체중이 증가하면서 쇼네 신체 활동은 감소하고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TV를 보며 지내게 되었다. 쇼네 부모는 아들이 자주 숨이 차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였다. 쇼네에게는 친한 친구가 없었고 때로는 혼자 지냈다. 학교 친구들이나 형제로부터 체중 때문에 놀림을 받기도 하였다. 부모들이 쇼네 체중을 줄이려고 신경을 썼다고는 하였으나 가족들이 신경을 별로 써주지 않은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많은 가족 활동이 음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보상을 줄 때도 음식물을 사용하였다. 쇼네 아버지는 자신을 뛰어난 요리사라고 말하였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단란한 시간이면 아버지가 만든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을 먹었다. 쇼는 할머니 댁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할머니 역시 쇼에게 음식을 만들어 먹이고 간식을 주는 것을 좋아했다. 2. 행동치료. 행동치료와 교육을 강조하는 다면적 프로그램이 아동 비만중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과 동료들의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접근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가 정기적인 모임에 함께 참가하는데 그 모임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문제가 다루어진다. 섭식 영양에 대한 정보, 칼로리 제한, 그리고 실제로 식사할 때나 음식을 준비할 때의 변화, 활동성, 구체적인 운동 프로그램과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에너지 소모를 늘리는 것. 3. 과도하게 음식을 먹는 것 혹은 비활동성과
연결되어 있는 내외적 자극을 알려주는 단서. 4. 아동과 부모에게서 어떤 진전이 이루어질 때 이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해주는 보상이 그것이다. 가정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더 적절한 행동을 연습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숙제를 내주기도 한다. 연구 결과를 보면 아동의 체중 감소에 행동적 접근이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체중 감소의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하고 일관성을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적절한 치료 목표를 수립하는 문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부모의 참여와 같은 일부 치료 요소가 중요하다는 점은 계속 강조되어 왔다. 이스라엘 스톨마커와 안드리아는 부모들에게 아동을 다루는 일반적인 원리들을 가르쳐주는 단기 과정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에 부모들은 아동과 함께 체중 감소를 위한 행동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에서는 체중 감소를 위한 일반적인 양육기술 적용이 강조되었다. 다른 집단의 부모와 아동은 행동치료 프로그램만 받았다. 치료 기간이 끝났을 때 두 집단 모두 치료를 받지 않는 통제 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체중 감소를 나타냈다. 치료가 끝나고 1년 뒤에는 아동을 다루는 기술을 별도로 훈련받은 부모가 그 훈련을 받지 않은 부모에 비해 아동의 체중 감소 상태를 더 잘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가족의 생활 양식을 변화시키고 치료 프로그램이 종결된 이후에도 적절한 행동을 유지시키기 위한 기술을 부모에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말해준다. 감소되었던 체중이 다시 늘어나는 예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특히 중요한 문제이다. 부모의 개입 이외에도 활동성 증가와 기타 가족 요인의 중요성이 치료 효과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참여를 증진시킬 필요성과 더불어 아동의 자기조절 기술 향상의 중요성도 제한되었다. 앞서 기술한 내 영역 프로그램에 비견되는 다면적 치료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아동을 그와 유사한 프로그램에 더하여 광범위한 자기관리 기술 훈련까지 받는 아동과 비교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가 그림 13-7에 제시되어 있다. 치료받기 3년 전에 이 두 조건의 아동들은 체중 증가율이 서로 비슷하였다. 치료 기간 동안 두 집단의 아동들이 나타낸 체중 감소 정도 역시 비슷하였다. 그러나 표준 집단의 아동들은 치료 후 3년이 지나자 치료 이전 수준으로 체중이 다시 늘어난 반면 자기 조절 훈련까지 받은 집단의 아동들은 그러한 체중 증가를 나타내지 않았다.